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3강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설명하게 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용희입니다. 오늘 해양과학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먼저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해양공간별 해양과학조사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우리나라는 그럼 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조사제도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양과학조사가 뭐다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과학조사다라고 하면은 해양환경의 현상과 과정의 본질 및 그 사후관계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해양과학조사의 수단으로서는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해양지질, 또 해양대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이 해양과학조사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개념의 해양과학조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순수한 과학적 조사만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순수한 과학적 조사 이외에 응용과학적 조사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해양 생물 탐사, 바이오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측량, 군함에 의한 조사 같은 이런 유사 개념과 이 해양과학 조사를 어떻게 구분을 짓고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해양과학조사의 대부분은 바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해양물리연구, 바닷물의 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해양화학연구, 그리고 바다생물을 연구하는 해양생물연구, 그리고 해저 지형 또는 지질 구조를 연구하는 해양지질연구, 이 연구들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는 총체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양과학조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해양과학조사의 수단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배, 즉 조사선이죠. 조사선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고요. 그 이외에도 인공위성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도 이루어지고 항공기에 의해서도 해양과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해양조사 기기들이 현재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과학 기기들이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양과학 조사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법적으로 이 해양과학 조사를 규율하다 보니까 이 해양과학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과학적 자료, 정보가 필수 전제 요건입니다. 즉 해양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 해양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해양의 일부만을 연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 지구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해양과학 조사가 수행돼야 되고, 그 결과인 자료와 정보가 공유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가 해양 생태계 또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현안 해결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양과학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만 갖고 있는 해양과학 조사가 그렇다면 왜
법적인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 비단 이 해양과학조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나 해양 생태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인류 공통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필수적인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가 연안국의 안보나 연안국의 자원 이용에 위협적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앞바다에 와서 마음 놓고 해양과학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안국들은 자국의 관할 해역에서 타국이 자유롭게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해양과학 조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류를 위해 자유로운 조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양과학 조사할 것을 원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연안국의 통제하에 연안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1958년 대륙붕 협약에서는 이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격을 갖춘 조직이 수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물리조사 또는 생물조사의 경우에는 연안국이 동의해 주도록 의무를 부여했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해양과학 조사에 연안국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그로부터 발생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조문 하나 있었던 해양과학 조사 제도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매우 다양한 규정이 삽입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영해, 국제항행용 해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와 같은 해양 공간별 해양 과학조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간의 해양 과학조사 제도는 그 공간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입장을 타협한 아주 복잡한 해양 과학조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담겨져 있는 해양 공간별 해양 과학조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 과학조사를 어떻게 쳐다봤느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 과학조사가 갖고 있는 순기능,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요. 또 이 해양과학조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와 지식이 공표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으로 수행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는 협약에 합치하는 과학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또 해양에서의 다른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히 방해하지 않아야 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조사의 수단이 해양 환경보호에 위해롭지 않도록 할 의무도 또한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양과학조사가 인류가 해양에 관한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양과학조사를 근거로서 새로이 발견한 해양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사용했던 시설이나 장비, 즉
선박이 아니라 시설 또는 장비만을 활용한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박을 활용한 해양과학조사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별 해양과학조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해 국제항행용해협 군도수역의 해양과학조사를 살펴보면 좀 단순합니다. 여기는 다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안국은 명시적 동의를 해줄 때는 그 해양과학조사의 기간, 위치, 수단, 종류, 그리고 거기서 획득된 자료의 처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연안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라는 것은 유해통항에 해당되고 연안국이 국내법에 따라 정선, 승선, 검색, 납부 등 사법 절차를 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항용해협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해협 연안국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군도수역의 경우에는 무해통항을 하는 경우에는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도가, 군도 항로대 통항 시에는 국제항행용해협 제도의 해양과학조사 제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군도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단순한 제도를 접목시켰던 영해 그리고 군도수역, 국제항용해협과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과학조사는 매우 복잡합니다. 연안국에게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타협적 조건으로 평화적 목적으로 인류에 유익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부여해줄 의무를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연안국에게 조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연안국이 제출받은 조사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굴착, 폭발물 사용, 환경 유해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건조, 운용,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수행했던 해양과학조사에서 연안국이 부여했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경우에는 동의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여받고 있죠. 또한 연안국이 조사 계획을 접수한 후 4개월 내에 동의를 유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또 200캐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는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는 동의를 유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받은 타국은 어떠한 의무를 지느냐 하면 연안국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과학조사에 연안국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대표를 파견받아서 참관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연안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 현장조사가 끝나면 예비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 자료를 분석한 최종 결과가 제출됐으면 그것도 역시 연안국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연안국에게 해양과학조사를 통해서 획득된 자료, 시료도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조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해야 되고 조사가 완료된다면 조사를 위해서 배치했던 장비, 기기를 모두 다 회수하고 원상 회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걸 국제사회에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안국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될 의무도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 심해절을 살펴보면 공해 해양과학조사는 모든 국가의 자유입니다. 심해저 해양과학조사도 모든 국가의 권리입니다. 다만 심해저 자원에 대한 해양과학조사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조사 결과는 국제해저기구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그 조사에 국제해저기구 또는 개도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참여시켜 줘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대한민국은 이러한 해양과학조사에 관련해서 어떠한 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1995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의 비준에 대비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양과학조사법을 입법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거한다면 외국이 대한민국의 관할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 기준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했는데요.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는 앞서 개념상의 오류가 있다고, 또 개념상의 충돌이 있다고 하는 바이오 프로스펙팅, 즉 생물 탐사는 해양과학조사와 다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해양조사, 해양관측, 군사활동을 위한 해양조사를 해양과학조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다양하게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의 관할역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의 관할역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4개의 논문, 이 밖에도 아주 훌륭한 글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4편의 읽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강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